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그 자유한국당의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네. 찾아왔는데 사실 생방송을 바로 하신다고 흔쾌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저부터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정책을 가지고 싸워라. 예, 대안을 제시하면 싸워라. 그러시는데 막 정책 얘기를 하면 다 재미없어 하시고요. 예, TV에서도 그런 적이 하면 하품 마시고 채널을 돌리시는 게 예, 현실이에요. 기자분들도 예,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예, 돌아가는 게 사실인데 진짜로 근데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예. 이 좌파적 표현 비슷한데 사실 제가 먼저 썼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이란. 근데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입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사실 오면서 아니 지금 한국당에서 생중계 또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민생 투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책위 의장이시다 보니까 네.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대전환. 예,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된 왼쪽 방향으로 계속 가서 그 끝은 베네수엘라나 예,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처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큰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민생 대장정을 하면서 국민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부분은 역시 민생 경제거든요. 예,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 주된 포인트를 경제 대전환 2020 경제 대정환 프로젝트에 맞춰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게 2020년 결국 내년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예,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의 시작, 바른 방향으로의 예. 대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거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더더욱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정책 발표나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예, 그 만약에 내년에 자유한국당이 이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총선에서 크게 패한다면 만약에 좀 더 민주당이 더 의석수 많이 가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지 좀 간단하게 예상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미 예, 입법 권력을 뺀 거의 나머지 모든 국가 권력이 좌파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국가의 공식적인 권력 기구들은 형해화됐고 예, 좌파 4개 단체가 대한민국 4대 권력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노총, 전교조,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이라고 하는 예, 이 4개 이 좌파 단체가 사실상 국가 권력을 장악한 상태인데 예, 그래서 내년 총선에 입법 권력만 장악하면 예, 이제 대한민국의 완전한 좌경화, 좌파 세상, 그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 사람 사는 세상을 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선거법, 소위 문재인 선거법을 통해서 선거에서 국민이 어떻게 투표하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또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자기들이 이기는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예. 지금 강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트랙 날치기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세상,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사는 세상, 예, 그리고 좌파 세상, 이게 뭐냐, 그 끝이, 결국은 이런 거죠. 경제 면에서 보자면 베네수엘라 예, 가는 거죠. 뭐 석유도 나고 아무리 그래도 예, 결국은 국가가 퍼주기를 계속 끊임없이 했을 때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고 예, 정말 대졸 변호사였던 여성이 몸을 팔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런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정치 면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럼 그런 세상을 경제 정책을 바꾸도록 하려면 결국은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정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선거는 하겠죠. 그렇게 돼도 그런 예. 세상이 돼도 아무리 선거해도 세상이 안 바뀌는 예.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뭐 투표합니다. 선거합니다. 예. 선거하면 뭐합니까? 기획된 대로 나오잖아요. 예. 기획된. 북한 저 중국의 중국 공산당 선거하잖아요. 예. 해도 공산당 무조건 이기는 선거잖아요. 거의 뭐 묻지마 투표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 베네수엘라 나라 망했는데도 차베스의 후계자인 마두로가 예. 계속 집권하잖아요. 예.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그게 어쨌든 베네수엘라 같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저 집권 여당이나 저기 청와대나 거기 계신 분들은 그들의 삶에는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나라를 이렇게 막 망국으로 끌어가는 겁니까?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예. 좌파 이론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을 장악한 소수의 인원들은 새로운 귀족 계급화해서 예. 국가를 지배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나머지 국민들 전부 다는 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 정권에서 혜택을 보고 이 정권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민주노총과 전교조 이런 데 소속돼 있는 임금 생활자입니다. 안정된 신분과 고소득 예. 거기에 주 52시간 하니까 시간 여유가 많아서요. 예. 주말이면 프로야구장, 프로축구장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데리고 예. 워라밸을 마음껏 즐기고 좌파 세상을 찬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한 당정을 장악한 소수의 그런 완전 좌파 세상이 되면 그런 그룹 말고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분들도 불행해집니다. 예. 경제가 전부 다 거덜이 나는데 그런 정책을 취해서 거덜이 나지 않는 나라가 역사상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단 한 나라도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들도 결국은 끝은 불행해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에 혜택을 예. 보니까 혜택을 보는 데다가 인간은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적인 만족감도 있어요. 예. 다른 사람 다 어려워지는데 나와 내 가족은 굉장히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연쇄적으로 자기 임금도 올라가고 예. 시간은 많고 돈은 여유 있고 참 행복에 겨워서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갈 건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치 마약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결국에는 정말 이 나라로 떨어질 걸 모르고 막 달려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 좋은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동 정책 예. 그리고 복지 정책이 바로 마약 정책입니다. 마약 복지, 마약 노동 정책이라고.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예. 보약 정책을 해야 된다. 보약은 입에 쓰지만 예. 몸에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그래요. 아이들한테만 지금 당장 아이들이 환호하는 그런 저기가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거 정말 거짓이죠.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불편하거나 고통스럽더라도 예. 그 과정을 거쳐야 밝은 미래가 열린다는 거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런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 정책도 복지 정책도 교육 정책도 다 이런 거죠. 정말 친부모라면 예. 아이한테 너 좀 힘들더라도 운동해야 돼. 예. 너 공부해야 돼. 이런 게 친부모잖아요. 부모가 아니라면 애가 원하는 대로 다 그러니까 울면 그냥 용돈 해주던가 뭐 아니면 아이를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정말로 진짜 이 국가를 그 건강하게 또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부 그런 정권이라면 국민들께 henry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예.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으라고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우파 정부고 건강한 정부다. 사실 의원님 저는 아무래도 또 청년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한 대학교에 가서 문재인 정부의 뭐 일자리 정책, 뭐 경제 정책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실 인터뷰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게끔 해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사실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어쨌든 최저시급을 올렸고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노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어쨌든 지금 청년 실업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공공기관 이런 거 늘려가지고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려는 그 노력을 되게 높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실제 경제 전문가, 정책 전문가가 인식하는 바와 일반 거기 있는 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바가 왜 그렇게 다를까요, 의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마약 예. 거기에 딱 답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척, 예. 예쁜 척, 뭐 고운 척 하면서 예. 그러면서 입에 다른 거를 당장 입에 넣으면 당장에 청년수당 얼마 주고 당장에 시급이 좀 올라가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 마약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끝이 마약의 끝이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공무원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는 거 예. 제일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방법이잖아요. 지도는 안 드리고 예. 국민 뭐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 늘려놓으면 거기 연봉도 세요 또. 근데 연봉이 세다. 나중에 연금이 또 공무원이 있다. 그거는 그만큼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도는 아니잖아요. 예. 지도는 아닌 걸 생겨내는데 그렇게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비대해진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 재정 위기로 그 이어지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 예.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등등 해서 전부 다 그래서 다 고치잖아요. 잘못됐다고. 그 고치는 과정에 얼마나 큰 혼란과 또 손실이 발생했습니까? 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해서 당장에 내 시급 좀 올라갔다고요? 내 시급 올라갔지만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되니까 예.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주휴수당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예. 근로 일수를 줄이잖아요. 시간을 줄이고. 예. 그렇게 되니까 시급이 올라갔지만 전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알바 자리 하나를 더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 쪼개기 알바와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 투잡, 쓰리잡을 떠야 과거에 받았던 소득하고 비슷한 소득이 되는 거죠. 예. 그냥 시급이 올랐으니까 좋잖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제대로 알바 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예. 아마 그 아버지가 민주노총의 정규직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예.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계급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국가가 개입해서 소득을 강제로 올려주겠다 이런 인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방금 청년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는 뭐 이런 저소득층의 그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식당의 주인분들이 다 노무사한테 상담받아가지고 예. 근로기준법에 걸리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가를 다 상담해 주잖아요. 예. 결국은 근로시간 줄이고 휴식시간 중간에 예전엔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시간을 써줬는데 예. 중간에 휴식시간으로 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뭐 문 닫고 예. 급한 불 끄고 저기 하면 그거는 그 식당에 있어도 예. 근로자 입장에서 그 식당에 이미 출근해 있어 예. 있는데도 그 시간은 임금이 없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인원을 줄이게 되잖아요. 인원을 줄이니까 그분들 소득이 일단 줄어들어. 근데 사회 전체 후생도 적은 게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서비스의 질이 가격은 굉장히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예. 올라갔어. 근데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어요. 예. 일단 사람이 줄어드니까도 그렇고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음식이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질 좋은 게 나오던 것이 그렇지 않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참아야 되는 걸로 요새 최저임금 올랐잖아.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예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제적 계급을 전제로 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제일 많이 줄었잖아요. 예. 특히 근로소득이 거의 예. 40% 가까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소득 상위 20%는 오히려 늘어나고 예. 그러니까 시장은 정책 설계자가 종이 위에서 설계한 대로 절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인간의 이기심은 접어두고 우리가 설계 잘하면 인간의 착한 본성만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하는 이게 시장에서 안 통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제 주체가 전부 다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면 일한 만큼의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소득을 막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일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맞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사회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계급 전제적인 그런 시각과 반대되는 국민 통합 성장이라고 하는 예.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 사람들 포용 성장, 예. 제가 조금 얘기 길어요. 포용 성장 얘기하면서 국가가 안아드리겠습니다라고 예. 다 얘기했죠. 국가가 어디까지 안냐고요. 국가가 다 안겠다고 했던 나라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망한 나라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그 사회 공동체, 경제 공동체 재화를 분배하는 기능을 중심이 돼서 하도록 하고 예. 물론 신자유주의 시대 때 그렇게 해보니까 빈부격차나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금융 엘리트들의 시장 왜곡과 조작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우리도 고용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시장 중심의 국가가 보조하는 그런 고용 성장, 그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예. 그래서 국가 주도의 포용 성장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역사에서 입증됐다. 그래서 우리 당은 지속 가능 성장이라고 하는 시장 중심의 포용 성장을 해 나가자라는 게 큰 경제 정책의 방향이 될 거. 제가 이제 그냥 청년의 시각으로서 요즘 뭐 언론 방송 보면요.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좌파 정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이념적인 걸 좀 알고 있다면 그게 와닿을 텐데 그게 국민들은 크게 와닿지 않나 봐요. 그리고 또한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좌파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쪽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대통령 할 때부터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런 네이밍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들의 그 무서운 이념적인 내용은 싹 빼버리고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네이밍을 쓰면은 좀 더 국민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 그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을 못하 일자리가 없고 뭐 내 자식도 지금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약간 좀 쉬운 네이밍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좌파 이념적인 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너무 안 돼 있어서 또 모르는가 이런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런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해요. 예. 기본적으로 좌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무산계급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어나라. 예. 만국의 노동자 일어나라. 예. 이거의 기본적인 저기가 뭐 철학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권을 탈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동적인 요소가 처음 태생부터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특히 이 정권은 그런 중에서도 성공한 모델, 최근에 성공한 모델. 그러니까 과거에도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볼셰비키 혁명 과정에서 선동했던 그런 것들도 방법이 있는데 그다음에 마오쩌둥이 문화혁명 과정에서 거기는 주로 농민을 상대로 선동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던 상황에서 선동했던 그거 성공 모델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게 딱 베네수엘라 모델이잖아요. 거기에서 차베스가 했던 얘기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우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근데 그 끝이 어떻다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수단으로 그걸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글로벌 시대고 예전처럼 있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적 포스, 폭력, 물리적 폭력과
금권, 머니,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이걸 다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좀 이제 좀 그런 시야를 좀 넓게 해서 보면 예. 보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다 그게 전부 다 저기 다 마약입니다. 마약. 그래서 이건 마약이다라는 거를 알고도 뭐 내가 이거 하면 중독되고 이런데도 중독되게 되는 게 마약이잖아. 그럼 예.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좌파적인 세계관과 좌파적인 정책이 그만큼 무섭고 중독성이 강한 겁니다. 여기에 중독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걸 결국은 깨우쳐야 되거든요. 깨우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점점 더 그리고 일부 젊은 세대는 20대 남성들은 좀 깨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사실 교육이에요. 모든 것의 기본은 교육입니다, 결국은. 근데 교육이 지난 금요일 날 광화문에서 예.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유한국당과 또 이제 황교안과 나경원은 사람이 아니다. 바퀴벌레다. 바퀴벌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된다. 죽여도 된다. 그 일부 극성스러운 집단은 일부지만 어쨌건 광화문 거기 메인 세종대왕 동상 앞에 제일 예. 메인 자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오히려 인도 옆에서 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 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젊은 아예 학생들이 부르는 이 그룹 그 걸그룹 내지는 그 보이그룹 같은 예. 거기에 하는 가사에 다 그런 내용이던데 그게 왜 그런가? 전교조가 좌파 교육을 좌파 세계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헌법가치 교육이 안 될 겁니다. 우리 헌법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가? 의회주의, 법치주의, 책임정치. 책임정치는 사실 정당정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교육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자유언론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체제가 작동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헌법 교육조차도 안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걸 가르치고 자유를 빼겠다고 하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도록 다 같이 공부 안 하고 다 같이 그냥 지금 힘들지 않게 즐겁게 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성인이 됐을 때도 어떤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제가 듣기에는 그 의원님이 다 얘기하시는 것 중에 마약 같다. 이게 되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일자리 지원금, 뭐 청년 수당 이런 것들이 그거 마약이다라고 딱 지적을 해주면, 그러니까 좌파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마약이다라고 지적해주면 훨씬 더 청년들한테 와닿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네. 그거 저희가 좀 쓸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걸 싫어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고 또 보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적이 그래서 일자리가 궁극의 복지거든요. 사실은 일자리가 가장 근본적인 복지다라는 거 이거를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그걸로 저희도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도 거듭얘기했지만 마약은 맞으면 바로 맞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며요. 뭐 아무튼 그런 적이지만 이 양약은 보약은 이건 먹을 때도 쓰고 먹고 나서도 바로 효과도 안 나타나요. 이 비싼 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랜 인간의 경험 속에서 먹어보니까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이래서 이게 보약이구나. 다른 부작용이 거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파 정책과 우파 정치는 보약 같아야 된다. 양약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간혹 우파 정치인 중에도요. 유튜브 이런 데 빵 터지게 막 관심적이 하고 뭐 어떤 정치는 과거에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발언했던 저 갑자기 지금 막 정말 제가 봐도 좀 우쪽도 막 완전 오른쪽에 발언을 하니까 거기에 열광하고 환호하고
이거 정말로 경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독재는 열광이 독재의 씨앗입니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독재의 토양인 거거든요. 근데 우파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파 정치는 차곡차곡 다져져서 그대로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 약은 먹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우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어야 됩니다. 우파 정치인이 선동적이다. 이미 우파 정치인 아니다. 그건 극우적인 히틀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뭐 국내 뭐 경제 정책을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외교 안보 쪽을 좀 또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정리한 걸 이게 잠깐 다시 되뇌어 보면은, 뭐 대부 외교에 있어서는 김정은에게는 굴종을, 동포에게는 굴욕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은 반일 감정 조장, 한일 관계 파탄,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을 상대로는 무너뜨린 신뢰, 약화된 한미 동맹, 이렇게 제가 좀 네이밍을 해봤는데, 이 지금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걱정스러운지, 이것을 또 바로잡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이렇게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그러면서도 슬기롭게 잘 대응해서 여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보존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존속되고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외교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라고 안 중요하겠습니까만 특히 이 지오폴리틱스 차원에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외교가 우리의 생존을 가른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좀 나눠져 있으니까 핵은 우리 한반도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남북 관계가 잘 풀리냐, 또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화와 통일로 이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결정될 텐데 일단은 북한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 문 대통령을 보면서 최근에 강효상 의원 것도 얘기가 나오지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정상적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면 그러는 중에 강효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강효상 의원이든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쭉 해온 그 대북, 대미, 대일, 대중 이런 관계를 보면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요. 거기다 때로는 뭐 야당에 대해서도 있죠. 정말로 요만큼의 양보고 오히려 양보는 고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을 정치적인 파트너, 상대 카운터 파트너도 인정 안 하고 여기는 숙청과 청산의 대상으로 아예 이렇게 아는 그런 분이 김정은이만 만나면 입이 귀에 가서 걸린다고 하죠. 정말 좋아 죽으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리고 그쪽에서 좀 호응을 해온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동의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핵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멸하잖아요. 우리 국민이 뽑은 우리 대통령을 막 경멸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랑은 포옹까지 하는데 우리 뭐 제1야당 대표랑은 악수도 하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만나면 막 판문점도 가고 평양도 가고 막 어디도 가면 황교안 대표가 뭐 만나자는데 뭐 그걸 그렇게 아예 만나는 것 자체를 그러는 거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중에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 거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을 해방 이후에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 문제를 해양 세력 그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일본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부터 미국에 완전히 예속된 식민지가 아니면서도 안보 비용을 상당 부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경제적인 또 안보상의 안전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 세계 그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유일하게 동맹 관계를 맺은 나라 그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 동맹 관계를 흔들잖아요.
흔들었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 언론이 그렇게 보잖아요. 예.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 역할이나 하고 있다라고. 예. 이렇게 동맹 관계를 흐트러 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왜 저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됐어. 좀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민들한테 이걸 알려야 될 국회의원의 책무도 예. 있는 것이다. 예. 물론 비밀 유지라고 하는 예. 외교상의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강윤상 의원도 모르긴 해도 어쨌거나 언론사 편집국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예. 그 외교상의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김정은한테 해온 태도, 유일한 동맹 국가인 미국과 해온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된 그거를 국민들한테 이건 알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짐작이 돼서 이 야당 의원의 그런 문제 제기 그다음에 국민들께 알린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말씀 중에 이제 일본 말씀하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강효상 의원이 말한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고 제발 좀 와달라고 왜 그런 걸 했을까요? 그런 게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더니 예. 지금은 또 기밀 누설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예.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저는 그거를 뭐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속은 또 몰라. 그거 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가 예. 왜 그렇게까지 트럼프한테 매달려 당당한 외교를 못하고 예. 그렇게 매달렸는가 가히 짐작이 돼요. 결국은 김정은 내지는 대국 관계를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퍼주기로 가기 위해서 국민을 속여야 되고 국민을 속이려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됐기 때문에 예. 이 정부가 정말로 쇼통하는 거 하나는 정말 능수능란하죠. 그런 쇼를 또 한번 하려고 했던 거였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 문제 조금 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니 사실 네. 오늘 뉴스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아베 총리는 같이 골프를 하면서 엄청나게 또 같이 행보를 같이 하면서 마치 친구같이 두 국가 정상이 아니라 그런 게 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개인 간에도 있죠. 자기 보면 실력도 없고 업무도 잘 못하는데 자존심만 굉장히 센 사람. 아주 네. 피곤해요.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예. 근데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나라가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고 우리 민족끼리 이러면서 민족적 자존심만 내세우면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거? 예. 그럼요. 실력으로 그리고 힘이 없다면 다른 어떤 예를 들면 뭐 문화의 힘으로도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룰을 따르고 이러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룰 다 무시하면서 나는 내 멋대로 할 테니까 나를 인정해줘라고 하면 힘이나 있으면 미국같이 힘이나 있으면 힘도 없으면서 그러면 바로 국제사회에서는 바로 제재와 웅징이 들어오고 그 피해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국내 정치하고 또 다른 룰이 국제관계를 지배하거든요. 정말 그건 냉엄한 거거든요. 근데 좀 모한 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까부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뭐 다 그렇게 존경스럽고 좋아서만 그러겠습니까?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야당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바보여서가 아닌 거죠. 진짜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존심을 죽이는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인 자존심도 있지만 아베 개인의 자존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거의 뭐 트럼프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또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그 일본은 하긴 제일 저기한 게 일본 전국시대 때 아무튼 그 천하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다 노부나가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할 때
모든 자존심 다 죽이고 참고 기다리잖아요. 힘을 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힘도 없으면서 나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문제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니 왜 그래 하도 때 아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친일 정당이라고 그러고 지금 뭐 나경원 대표를 토착외고 나경원 대표를 나배 뭐 이러는데 최소한의 논리적인 무슨 인과관계라도 있고 뭐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완전히 덮어씌우기 인민재판이잖아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최소한의 지성이라도 있는 것인지 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일본한테도 우리가 당장에 지금 반도체 뭐 이러지만 일본이 제공하는 특정 기술만 얻게 되면 우리 반도체 당장 생산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냉정한 현실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제가 무슨 무조건 전들 일본에 대한 과거 역사에 대한 분노와 이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는 한미 관계는 동맹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 근데 대일 관계는 실용적 관점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좀 이제 좀 냉철한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무슨 친일 정당이라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저쪽 당에 보면 친일하신 분들 후예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그분들 눈에는 안 보이나 보죠. 그러니까 그저께 그 금요일 날 그저께니까 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25일 날 거기서 그 집회하던 소위 그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그분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건지 보이는데도 그런 억지를 부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거라면 특히 거기 와 있는 젊은 학생들을 선동하는 거라면 정말 벌받을 짓이다.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의원님 얘기하실 때 뭐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만나면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김정은한테 하듯이 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그 하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신데 하는 대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한테 핵무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진짜 그 재래식 무기 또 그거 말고 화학무기까지 그런 엄청난 그 생명의 위협을 하는 그 사람한테 그리고 매달리고 거기에 웃는다고 계속 돈 퍼준다고 그걸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정말 진짜 뭐 웃음도 보통 웃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웃으면서 유일한 동맹 국가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게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트럼프라도 어떻게 믿겠어요? 맞습니다. 참 또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참 여러 가지 또 흥분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언론 방송이 너무 길어져 있으니까 직접 우리가 국민들 만나겠다 해서 민생투쟁을 해왔는데 민생투쟁을 하면서 또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국민들을. 그 직접적으로 만난 거에 대한 또 느낌 또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있었을 때와 또 다른 또 어떤 깨달은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도 또 이 기울어진 뭐 방송과 언론에 대항해서 또 더 새로운 또 방법들을 또 연구하시고 정책들을 알려주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각오나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는 것은 정말 책상에 앉아 있는 것과는 정말 다른데 제가 구청장을 8년을 했는데 8년 하는 동안에 매주 목요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8년간 현장 행정을 했습니다.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그러면서 하루 종일 했는데 그때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보고와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 정말 차이가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작은 단위지만 이런 사람이 직접 이렇게 국민과 소통을 하니까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오늘도 저희가 그동안에 황 대표께서 쭉 들었던 것을 가지고 오후 2시에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단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예. 상임별로 배정해서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것이냐. 물론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당장 해결은 안 되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데 구청장 할 때 제가 즉각 반응 행정이라고 현장 행정을 해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즉각 반응이 이루어져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진부한 판에 박힌 답을 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달라지려면 현장 행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아무튼 황교안 대표께서도 하셨고 저도 나경원 원내대표하고도 그렇고 황 대표도 수행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 그 국민들 저기 하시는 걸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그냥 경제가 어렵다 이거하고 정말 이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게 어느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알고 있었던 것과 이 국민들 서민들이 실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정말 다르다는 거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현장에서 국민과 바로 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결국 국민과 함께하는 게 정치가 되는데 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정말 완전 장악돼 있어서 이 정권에 장악됐다기보다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4대 권력기구가 된 민주노총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굳이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좌파적 검열하고 좌파적으로 출연자 다 관리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지금 내지는 세 가지 소통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언론을 통해 소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직접 나가서 소통하는 거. 두 번째는 유튜브. 그래서 저도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지금 유튜브도 우리 우파 정권 때 주로 이뤄낸 이 ICT 기술에 의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되니까 그나마 소통이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신림동 그 상점가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상점 조그마한 상점인데 35년째 하고 계시대요. 두 부부신데 연세도 뭐 60대 후반 이상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날 아침에 나왔던 단도미사일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유튜브 본대. 그래서 제가 거기 와이파이 어떻게 쓰는 와이파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TV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갖는 영향력이 정말로 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통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 세 번째 기대하는 게 모든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까지 전부 다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왜냐면 저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종교인들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종교인들은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는 그런 데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이 종교인들과 신앙심을 가진 분들은 좌파 세상이 되면 신앙이 사실 사라지잖아요. 진정한 신앙. 그러니까 그런 양심의 자유를 자꾸 빼려고 이 사람 들었는데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다라는 이런 인식 가지고 그분들이 좀 용기 있게 나서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저희가 직접 국민에 나가는 거 유튜브 그리고 정말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나가면서 이 좌파 독주를 어떻게든 막아내보고자 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들이 살려달라고 말씀했다고 했는데 정말 저는 또 아까 즉각 반응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당이 119 구조대의 마음으로 하면은 안 될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언론 방송에 비해서 정말 더디지만 한번 깨달은 사람은 다시 절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또 희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그냥 지금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이 힘든 것 끝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
이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의 끝은 죽음이고 어둠이고 파멸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 밝은 길, 희망의 길로 우리 다 함께 옮겨 나옵시다. 그 옮겨 나오는 방법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입을 열고 그리고 발품도 팔고 지갑도 열면서 애국운동, 소중한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는 운동에 참여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거는 모든 유튜브 출연하시는 분들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그 의원님께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버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고 애국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